안녕하세요. 헤아리바니온 네트워크 대표 원장인 대구 본점의 김대호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헤아리마니원 일산 파주점 원장 이지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집중을 못하고 감정 조절이 어려워서 사회관계 형성이 힘든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라고 하죠. ADHD에 대해서 헤아리바니온 일산점 이지은 원장님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라고 하죠. ADHD를 가진 환자가 늘고 있는데요. 2017년도에는 약 5.3만 명이던 ADHD 환자가 2021년도에는 10.2만 명으로 대폭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성장기 어린이들의 정신건강에도 적신호가 켜졌다라고 우려가 많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아이가 언제 어떤 모습을 보이면 ADHD를 의심할 수 있는지, 병원을 찾아야 되는 건지, ADHD의 원인은 무엇인지, ADHD가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즘은 조금만 산만해도 ADHD를 쉽게 의심하시는 것 같아요. 유치원생인데 ADHD 아닌지 검사해봐야 되겠다고 내원하시는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ADHD 모습들은 과잉행동 충동성과 관련된 모습들이에요.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폭발적으로 감정 표출을 한다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이런 성향이 모두 보인다고 무조건 질환으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보통 ADHD는 주의력 결핍증, 과잉행동, 그리고 높은 충동성 이 세 가지가 특징적이고요. 특히 전두엽 발달의 불균형 등으로 실행기능 정서 조절을 담당하는 데 영향을 받게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의 순서, 시간, 계획을 세우거나 자기 주변 관리하는 능력 또는 목표를 단계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다 전두엽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꼭 아셔야 되는 게 이 전두엽은 만 7세부터 본격적으로 발달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이전의 아이가 산만하다고 ADHD라고 의심하는 거는 조금 지양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이 여러 형태로 학업 부하가 많이 걸리다 보니까 연령 발달에 역행하는 환경에 상대적으로 많이 노출되고 있어서 그만큼 ADHD라고 의심받게 되는 빈도도 높아지고 또 실제로 그렇게 되어버리는 양상이 더 많은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ADHD라고 해서 모두가 폭력성을 띠거나 막 감정이 올라가고 막 충동성이 있다, 조절이 안 된다, 그런 것들은 아니잖아요. 일명 조용한 ADHD도 있는데 조용한 ADHD는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체로 조용한 ADHD는 여자 아이들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고 과잉행동 충동성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부주의 타입으로 분류는 하고 있습니다. 과잉행동과 충동성이 없는 조용한 ADHD가 꽤 많이 있거든요. 초등학교 고학년 이후 본격적인 학년기 접어들면서 노력해도 집중이 안 되고 성적이 잘 안 나와요 하고 부모님이랑 내원하는 친구들 비중이 생각보다 많고 굉장히 흔하거든요. 그래서 소아 청소년기에는 가장 많이 진단되는 신경 발달 장애 중 하나고요. 특히 이제 팬데믹 시기를 지나면서 온라인 수업이라든가 비대면 소통, 또 걷잡을 수 없는 디지털 미디어 사용 등 이런 것들 때문에 균형 있는 발달에도 아이들이 영향을 많이 받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ADHD 호소하는 아이들도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행동으로 관찰이 안 되기 때문에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 유전 성향도 있어서 부모님이 어릴 때 비슷한 성향을 보였다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후천적인 요인 중에 환경적인 영향도 있어서 지속되는 가정불화라던가 아동학대 경험이 있다거나 또는 알코올 중독, 흡연 문제 같은 것도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청소년기 아이들이 예민해지고 짜증이 많아지고 공부에 또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 이게 ADHD인지 아니면 정상적인 사춘기인지 구분이 좀 애매할 때가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ADHD와 이런 경우들을 구분할 수가 있을까요? 청소년기 진입하면 애들이 예민하고 짜증이 많아져요. 또 공부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애들이 공부 자체를 어려워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럼 ADHD인지 정상사춘기인지 어떻게 구분하느냐 꼭 질문이 따라오는데요. ADHD 아이들은 전두엽 발달이 정상 또래보다 약 3년가량 늦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나타나는 과민성이 결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자연히 사라지지는 않고 굉장히 극심하게 나타나요. 그 다음에 이제 쉽게 따라오는 품행장애 문제로도 이어지게 됩니다. 일상생활 내에 기능 저하 정도도 공부를 아예 등지는 경우도 많고
충동 조절 문제로 부모님과 또래 관계에서 심각한 문제들이 불쑥불쑥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냥 시간 흐르면 나아지려니 해서는 안 되고 관련 기관에 꼭 점검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서 간과하시면 안 되는 게 ADHD 아이들은 특유의 부주의나 충동성이 분명한 증상임에도 이것 때문에 실제로 정말 많이 혼납니다. 계속 혼나고 꾸중 듣다 보면 자존감 저하가 되고 반감이 생겨서 품행장애로 잘 이어져요. 핸드폰 중독처럼요. 그럼 치료 난이도는 높아집니다. 그래서 문제 행동을 보인다고 무조건 혼내지 마시고 혹시라도 아무리 훈육해도 증상 개선이 없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증상이 아닌가 의심해 보시고 꼭 전문가를 만나서 진단도 받아보시고 상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참 다행으로 생각하는 게 팬데믹 이후에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인식이 많이 확장되어서 심리검사라든가 치료에 굉장히 적극적인 분위기가 조성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크면 좋아진다는 생각만 주의하시고 평소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면 대체로는 문제가 커지지는 않습니다. 만약 우리 아이가 ADHD를 가지고 있다면 여타 질환과 마찬가지로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치료가 늦어지면 사회 활동이나 학습 면에서 어떠한 문제점을 발생하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가 ADHD가 맞다면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고 자연스러운 발달 과정에 맞춰 치료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 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사회생활에 문제가 생겨요. 유사한 문제가 성인기로도 이어지기가 쉽습니다. 아이들의 경우는 친구를 사귀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아이들 간의 놀이에서도 자기들만의 순서와 규칙이 있죠. 그 안에서 함께 어울리는 친구들하고 또래 정서에 맞는 소통 스킬이 있어야 되고요. 근데 이제 ADHD 증상이 있는 친구들은 이 지점에서 좀 어려움이 생깁니다. 학령기 접어들면서 본인 스스로 시간 관리하면서 목표를 가지고 또 자기 주도 학습을 해 나가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는 염려가 당연히 따라오게 되고요. ADHD 아이들은 학교 교육에서 태도와 습관에 중요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특히 공부도 습관이고 전략적 사고가 필요한 영역이라 치료가 늦어지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주의력 부족 등의 문제가 더 크게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애들도 보면은 그 반에 ADHD가 의심되는 애들이 꼭 한두 명씩 있대요. 요즘은 꼭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문제가 그 친구가 나타내는 독특한 그런 행동 양상들 때문에 아이들하고 어울리기 힘들고 이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얘를 조금 이제 다르게 바라보고 쟤 ADHD 아니야? 이렇게 놀리는 경우들 이런 경우도 왕왕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요즘은 좀 흔하게 관찰되는 내용들인 것 같아요. 네. ADHD가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질환으로만 여겨져 왔잖아요. 근데 다른 관점에서 보면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요. ADHD 성향이 있는 아이들이 사회 생활할 때나 아니면 학습 면에서 어떠한 잠재력을 가질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연적인 발달 과정에 영향을 줄 정도의 ADHD는 반드시 치료를 받는 게 좋습니다. 앞서서는 질환으로서 다소 염려스럽고 네거티브한 내용들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금 관점을 달리 보면요. 여지껏 우리가 ADHD 양상이 관찰되면은 반드시 뜯어 고친다, 바꿔야 한다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관점에서 진화론적으로는 외부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생존에는 유리했다고 보거든요. 멀티플레이가 가능하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그 경계가 단체 생활이라든지 타인에게 치명적이지 않은 아이들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진료를 하다 보면 실제로 많이 산만하고 충동적이지만 학업 수행이 우수하거나 자기가 좋아하는 거는 진심이라서 끝까지 파고드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 꽂히면은 초집중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어찌 보면은 상당한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판에 박힌 패턴으로 공부를 하고 있어요. 바둑돌처럼요. 흰색 아니면 검정색 같거든요. 그런데 ADHD 성향이 있는 아이들 중에서 특히 충동성 있는 애들이 단계를 거치지 않고 좀 내지르는 성향이 있는데 이게 지나치게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는 다변화하는 시대에 어쩌면 더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주저할 때 두려움 없이 나설 수 있다는 뜻도 되니까요. 그래서 아이가 ADHD 성향이 있다고 너무 낙담하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ADHD 성향으로 이런저런 문제 상황들이 이제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른들의 시선도 부정적일 때가 많은데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러한 아이들이 가진 잠재력을 놓쳐버릴 수가 있잖아요. ADHD 성향이 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어떻게 대처를 하고 관리를 하면 좋을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한창 성장 중인 친구들에게 너무 부정적인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런 편견들 때문에 아이들이 2차적인 문제를 겪는 경우가 더 많아서 사춘기 때 굉장히 힘들어져요. 선택적이지만 높은 집중력과 창의성으로 이어질 수 있고 잠재적으로 좋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너무 잘 잃어버리면서 생기는 일들도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연습을 많이 해서 나는 계속 향상된다. 이렇게 인식을 조금 바꾸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애가 ADHD 경향이 있다고 무슨 막 선고처럼 받아들이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물론 다른 아이들은 진작에 수행하고 있는 것들에 실수가 많고 챙겨야 할 게 많으니까 속이 타는 거는 사실이지만 끊임없이 극복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면서 생활 스킬을 더욱 연마한다고 바라보는 시각 전환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2차적인 문제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ADHD 경향이 있는 애들이 지적을 많이 받게 되죠. 그럴 확률이 늘 많은데 애들이 산만하면서 자기 생각도 많고 말도 많기 때문에 상호관계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관계에서 집단에서 오해를 받기 굉장히 쉬워요. 이게 학교에서는 결국 친구 사귀기가 힘들어지니까 친구 관계가 계속 어려움이 생깁니다. 아, 내가 뭔가 잘못됐구나, 문제가 있구나 하면서 자존감을 깎아먹는 경험을 하기가 되게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청소년기에는 ADHD로 야기되는 우울증, 불안증 증상이 더 큰 2차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도한 지적보다는 그냥 아이의 성향으로 인정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아이들이 실수를 반복해서 하게 되면 부모님들은 아무래도 반응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걸 받아들이는 모습들이 아이들마다 조금씩 다 다르잖아요. 주의력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 효과적으로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꾸 반복적인 실수를 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타이르거나 알려주다가 부모도 사람인지라 화가 날 수가 있잖아요. 이게 보통 아이한테 화를 내게 되거나 격양된 어조를 포함하거나 막 어른들이 옆에서 자포자기 하듯이 한숨을 푹푹 내쉬거나 이런 모습들 전부 포함인데요. 이런 감정적인 모습을 보이게 될 때 보통 건강한 아이들은 그냥 자기 해결 동기 정도로 받아들이고 넘어갑니다. 근데 주의력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은 그게 굉장히 부정적인 자기 인식으로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반감이 생기고 반항적인 태도로 바뀝니다. 그래서 절대로 감정적인 대응을 하시면 안 돼요. 감정적인 대응을 하면 할수록 아이의 행동은 더 많이 악화될 수 있다. 이걸 염두해 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만 5세 정도가 될 때까지는 주의력이나 행동 조절 능력이 계속 발달 중이니까 가정 내에서 여러 가지 보상 훈련 등을 병행해 보시거나 일정한 루틴을 연습을 할 수 있는 어떤 환경적인 정비 노력을 해 주시거나 해서 정서적인 안정감을 더 강화시켜 주시거나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ADHD 아이를 지도할 때는 엄한 그 훈육보다는 어떤 보상 체계를 강화시켜 주거나 아니면 정서적인 안정감을 강화시켜 주는 게 좋겠다 말씀인 거잖아요. 그러면 ADHD 경향이 있는 아이들에게 이것만은 꼭 해야 된다. 이건 하지 말아야 된다. 라는 생활 지도 팁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ADHD 아이들은 훈육하는 거는 일반적인 아이들하고는 비슷하지만 어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더 정밀한 살핌과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ADHD 아이들은 일관성과 규칙적인 일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산만함과 건망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외부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ADHD 아이들을 훈육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팁입니다. 크게 6가지인데요. 첫 번째, 일관성 있는 규칙을 설정하는 겁니다. ADHD 아이들은 예측 가능성을 선호합니다. 간단하고 명확한 규칙을 설정하고 일관되게 지키는 연습을 꼭 시켜주세요. 두 번째로는
긍정적인 피드백을 강화해 주는 겁니다. 긍정적인 행동을 즉시 인식하고 보상해 주세요. 아이 자존감도 높일 수 있고 훈육의 긍정적인 경험이 됩니다. 세 번째는 시간 제한을 사용하는 겁니다. 시간 제한은 아이가 스스로 진정하고 통제를 되찾을 수 있는 기회가 돼요. 대신 짧고 일관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작업 분할인데요. 한 번에 큰 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큰 작업을 작은 단계로 나누어 주면 아이가 압박감도 덜하고 집중도도 훨씬 높아집니다. 다섯 번째는 외부 도구를 활용하는 거예요. 요즘은 뭐 캘린더, 스케줄러, 전용 알림 패드, 외부 도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아이의 일상을 조직화해 주기 때문에 기억력에도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여섯 번째로는 정서적인 지원을 해주는 건데요. ADHD 아이들은 정서적 박탈감을 경험하게 될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우울감을 잘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서적인 지지를 아끼지 말아야 하고 또 필요한 경우라면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정서적인 안정이나 아이들에 대한 지원들 그리고 감정을 공감해주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진료할 때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어머님들이 한 번씩 그런 말을 해요. 이렇게 하다 내가 화병 걸리겠다고. 그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죠? 그렇죠. 이게 사실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네. 행동으로 연결되는 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도 네. 이제 애를 키우고 있는 입장이지만 그 말이 참 맞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어른으로 만든다는 거. 그래서 어머님들한테도 부탁 말씀드리는 게 포기하지 말아 달라는 거. 잘 안 되니까 저희도 계속 말씀을 나누는 거고 어머님 아버님도 계속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계신다. 같이 힘내보기를 권해드립니다.